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직코이노니아 학부모 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그래도 아쉽기는 하지만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간에 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교육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생각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교육 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서 성장이 일어나서 성장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행복한 그런 마음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행복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교육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시키고 있는 이 교육을 통하여서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9년 최근에 발표된 행복지수 랭킹을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1위로 랭크되고 있는 것이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이고요. 3위가 스위스랜드,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스웨덴, 8위가 뉴질랜드 이렇게 돼서 1위부터 7위까지 북유럽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순위는 23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순위는 6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2018년도 통계까지는 우리나라가 50위권에 들어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61위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가 사회적 지원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기대 수명입니다. 얼마나 장수하느냐, 또 얼마나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자유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유가 용인되고 있느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정치적인 자유가 있느냐, 신앙적인 자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관용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관용적인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얼마나 적은가, 또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면 많은 사회일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게 되겠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더욱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뽑아 보았을 때
지금 말하는 지금 1위부터 더 7위까지 북유럽 국가들과 그 다음에 기타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국가들은 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서 아주 주요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 사회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촘촘한 복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기타 등등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연대, 이거는 두 가지는 사회적인 준비라면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연대인데 지역이 함께 하자는 그런 공동체 의식, 자,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뮤코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은 특별히 탄탄한 사회적인 안전망, 촘촘한 복지제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또 국민적인 의식에 따라서 해소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연대라는 이 부분, 지역사회 연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 뮤코 같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백 지역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한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우리 견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칙첸트 미하이,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루었던 칙첸트 미하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칙첸트 미하이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것. 자, 이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악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본래적 가치를 추구했을 때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그 심리적인 감정, 자,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칙첸트 미하이라는 학자는 누구냐면 이 플로우라는 책을 지은 학자인데요. 플로우라는 책, 플로우를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이 플로우가 원래 흘러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플로우를 우리나라 말로는 몰입이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다른 말은 우리가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몰입.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떤 놀이를 하다가 어떤 수행을 하다가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부제를 보시게 되면 플로우의 부제를 보시게 되면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행복한 여러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미치도록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자, 바로 몰입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책에서 행복에 대한 것이 바로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본래적 가치를 추구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했을 때 다 소중한 것이다. 다 의미 있는 것이다.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본래적 가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가치에는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그때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진짜 행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더욱더 넓고 깊게 만들 때, 더욱더 친근하게 만들 때 찾아오는 행복감이 진짜 행복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래적 가치는 기여, 쉽게 말해서 봉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윤을 얻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을 때 찾아오는 그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내 육체적인 건강, 내 정신적인 건강을 내가 추구해서 내가 그것들을 더욱더 신장시켰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여러분 고통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쉽게 얻어진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얻어진 행복은 그냥 잠깐 찾아오는 만족감일 뿐이지 내 인생을 지탱시켜 줄 만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무엇인가 얻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에 가다가 여러분 동전을 주워 본 적이 있습니까? 동전이 아니라 지폐를 주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만족감이 오죠. 그러나 내가 거저받은 그 만족감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가치도 쉽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칙챈트 미하이는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입이라는 것, 이 몰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입과 중독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몰입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내가 일체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10분 흘러간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은, 진짜 물리적인 시간은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흘러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중독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독과 몰입과의 차이는 뭘까요? 중독은 자신을 파괴시키지만 몰입은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불가피성, 본래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부를 거머쥐고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은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결핍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일시적이죠. 물론 지금 말하는 이 소유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는 도구가 될 때, 목적이 될 때, 본래적 가치로 둔갑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탈무드라는 책을 통하여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자, 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이 탈무드에서는 이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행복한 마음이 듭니까? 잘 자르면 행복한 마음이 들죠. 못 자르면 그냥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탈무드에서는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다. 이발을 해서 찾아오는 행복은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일주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요? 일주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집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가본 여행지가 많이 있는데 뭐 유럽도 가봤고 또 기타 등등의 나라들, 뭐 미국도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하와이도 가봤습니다. 하와이에서 아무리 좋은 지상의 천국 하와이도 저도 일주일이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행의 여러분 그런 짜릿함은 일주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달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요? 한 달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십몇 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서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12평짜리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동백이 오픈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강남에서 살 수가 없어.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동백에 옮겨왔는데 그때 아파트가 3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12평에 살다가 34평에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딸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의 이름을 부르니까 메아리가 칠 정도로 예진아 나 메아리가 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집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새 집에 대한 그 편안함도 한 달 지나니까 더 큰 집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 행복해지기는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1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제가 결혼을 해봤는데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의 허니문, 행복이 어느 정도 갔을까요? 1년일까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결혼의 행복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그랬을까요? 평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할 때 평생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담겨져 있는 탈무드에서도 많은 소유를 가져라,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큰 집을 가져라, 멋진 배우자를 만나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래적 가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때 본래적 가치를 추구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거, 지위와 명예를 갖게 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본래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더 보화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목표를 가졌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우리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셀프 에스팀이라 그러는데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존감인데 이 스스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행복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공이나 학업이나 진로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경험을 해도 자신을 실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가 가지고 있었던 거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한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라고 물어보면 그 거울은 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 존중감인데 낮은 자아 존중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낮은 자아 존중감의 모습은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과 자존심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는 올라가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습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이 쌓일 수 있도록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했을 때마다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것,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의 작은 태도들이 우리 아이들의 높은 자아 존중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포자들이 많은데요. 이 수포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은 학습에 무기력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습에 무기력을 겪는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들이 도전할 만한 그 과제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 경험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된 깨지지 않는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높은 과제에 또 어려운 과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애착을 갖습니까? 나의 선택권이 있었을 때, 나의 자율성이 있었을 때 그 자기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성 또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정말 학업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많은 매니지먼트를 받아가지고 사교육에 찌들려서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이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6호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신장된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플랜을 스스로가 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플래닝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권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결핍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독단적인 권위 밑에 그냥 눌러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자율성이 개발되어야 될 시점에 개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눌려 있었을 때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가정을 건사해야 될 그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탈선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 또 무기력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여러분 자율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낙천적인 사고방식은, 낙천적인 사고방식의 반대말은 비관적인 사고죠. 낙천적인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아프리카의 두 사원을 파견을 합니다. 자, 파견을 해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직원은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시장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가게를 내게 되면 망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선점 효과가 있어서 그곳에 반드시 진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여러분, 누가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선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낙천적인 사고방식도 선택입니다. 낙천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게으름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게으른 것은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낙천적인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행복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많은 성취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자, 외향적인 성격은 활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을 말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꿈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이야기를 하면, 자,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작은 것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학생 그냥 세계 일주는 너무나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작은 것이라도 해봅니다. 세계 일주를 한 사람들의 블로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무엇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지해 줘야 되겠죠. 외향적인 성격으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도전했을 때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몰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몰입을 통해서 획기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몰입한 학습자들은 많은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몰입할 때 행복할까요? 몰입한 후에 행복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몰입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막 몰입할 때 행복감이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자,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 편안한 감정이거든요. 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몰입감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행복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암벽 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잘못하면 수술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몰입한 이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생각으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옮겨보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는 사람,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학습자들일수록, 이런 학생들일수록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6호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향적인 성격 어떤 부분이든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4가지 조건. 첫 번째, 자존감.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존감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고 선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천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나쁜 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더 지지해 주시고 확장해 나가는 것. 자, 그것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향적인 성격,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행복감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백 지역에 또 뮤코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가정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